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위원회가 생활고 시달리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기연체자 등의 채무연금을 탕감하기로 결정하고, 또 한편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새 29%는 올려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정부가 생색내는 빚 탕감, 정직한 국민이 떠안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 경제를 말하라면 민생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가구나 가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 가구의 부채 탕감은 필요하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동안 빌린 이자만 해도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이자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계속 그 이자 부담을 떠안고 가는 그런 한계 가구, 그 이자조차도 이제는 부담할 수 없는 파산 직전인 한계 가구에게 부채 탕감 조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융수탈의 피해자이죠.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층들을 위해서 알바와 최저임금 선상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을 높여서 그들의 또 파산을 막는 그런 조치기도 하다. 사실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 그것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에 맞을 수 있는데, 정반대로 가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만 내고 또 자본으로부터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탕감 조치를 해주거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시혜 조치가 아니고 그동안 빼앗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환원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서울대에 657억 기부한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숭고한 뜻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네요. 물론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학교라든가 또 재단 같은 곳에 기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한 돈을 번 사람들의 기부가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에 작정 수탈을 하고 세금을 포탈해서 번 돈을 나중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서 기부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면세받는 조건으로 어떤 특정한 기업이 기부하거나, 또 아니면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전시키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회사를 선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착취당하고 수탈당해온, 구조적으로 수탈당한 사람들은 이미 이 사회에 강제적으로 기부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뭐 기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담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식은 제도로 세금을 걷게 하는 것, 또 세금 포탈을 막는 것, 부당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수조원 국민 세금 갖고 김경수 구하기 나선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 협의회를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여당의 반이성적
김경수 비호 사법부를 헛개비 만드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해찬 대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한 말들 등을 이 사설에 싣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한 지역 예산 지원을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죠. 이 재정 관련 법과 제도의 근거에서 이를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경남도만 그런 건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다른 지역의 예산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전체 도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경남도가 특별히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건지, 다른 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했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서로 지금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판사들에 대한 적폐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적폐 판사들이 보복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법 판단 역시 이 정치적 논쟁에 지금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진영의 논리와 주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연일 블랙리스트 사찰 증거 청와대 대응은 무조건 모른 척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2월 18일 사설에서도 얘기했듯이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수사 구속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검찰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똑같은 절차 방법으로 수사하고 그것이 법에 위배가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법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근로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결국 2달 헛송 세우라고만 탄력 근로제 처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탄력 근로제가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산호에서 시간만큼 탄력 근로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생겨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는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력 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여야 청와대가 이제 합의한 내용은 결국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의도 이것이 분명합니다. 뭐 주 68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뭐 단축도 아닙니다만 단축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12시간이 연장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시켜왔던 그런 상황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이제 단축되니까 자본이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탄력 근로제를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확대해가지고 다시 하루에 최대 64시간까지 한 주에 64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약시키려고 하는 것이 탄력 근로제입니다. 노동자 과로, 산재 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에 이 탄력 근로제 계약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도 말로는 노동 존중을 얘기하면서 특히 김용균 여사 건배벨트 사고 사망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또 그의 어머니 김윤숙 씨를 청와대에 만나서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지만 그러나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실시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 물론 국회에서 이제 통과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만 있는 한 우리 사회가 과로를 피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일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어처구니 없는 여성가족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방송의 외모를 가지고 이런 출연을 뭐 규제했다 이러면 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외모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 이런 어떤 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특히 혐오와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여가부의 그 규제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빅데이터 갈로파고스된 한국 공론화로 축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의 쌀, 빅데이터 규제 대상 전락,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은 없애고 개인 식별 없는 정보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 식별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그 발상의 문제이죠. 개인 식별 없는 정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이 개인정보를 수시로 유출시키고 또 뭐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개인 식별 없는 이 단서 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개 드는 북핵 현실론 차단 못하면 핵 이고 살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 현실론 문제는 뭐 스몰 딜로 얘기될 수 있는데요. 더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ICBM만 폐기하면 현재 있는 핵은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스몰 딜이죠. 그러니까 빅딜은 현재 존재하는 핵도 완전 폐기하는 것이고 향후에도 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조차도 다 폐기하는 그걸 이제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북핵 폐기 여부는 미국 협상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대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 격변기에 주중 대사 계속 피워둬도 되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뭐 사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대상 국가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 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당연히 촉구할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강성 금속노조 보고서도 차 산업 흥망 기로에 서 있다. 노사장 힘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사설 제목으로 뽑았네요. 그 보고서 내용이 이름이 미래형 자동차 발전 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민주노총 금속노조도 노사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조가 말하는 노사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산업 구조가 변화될 때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뭐 불황이 닥칠 때 수출이 안 될 때 어떤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할 때 말이죠. 항상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이 대부분의 산업 구조 조정은 노조를 배제한 채 진행됩니다. 최근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도 지금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노조를 배제시키니까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이 말하는 노사정 힘모의는 노조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그냥 수용해라.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속노조가 말하는 노사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노조가 동등하게 노사와 이 정부가 3자가 동등하게 이 산업구조 어떤 재편이라든가 미래의 상황의 변화에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노사정 힘 모아야 한다고 하는 개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영리병원 관련 산업경신문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만 남길 제주녹지병원 사태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녹지병원이 아니라 영리병원이죠. 이런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 중국 자본, 중국의 부동산 자본을 끌어들여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서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럴 거면 왜 만나라는 기업들 하소연 새겨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래저래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건의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더라. 왜 만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기업인들 만났다고 해서 기업인들의 어떤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법률에 따라서 만약 그걸 들어주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인들이 대통령마다 건의하면 그냥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럼 물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주로 기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저임금 1만 원 얘기했다가 1만 원 파기하고 또 작년에 보면 산입범위 확대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탄력근로제는 이미 작년에 여야 청와대가 합의해 놓은 상태고 경사노의 통화를 거쳐서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로 탄력근로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이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대통령마다 건의하면 바로 그걸 수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국가제도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이 기업인들 요구한다고 그것을 바로 정책으로 수용하고 집행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금융통신 방위산업을 말합니다. 감시와 처벌에 짓눌린 산업이 너무 많다.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10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이 통계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각종 수수료 정부 개입, 통신산업 정부 사전 요금 규제, 유통산업 출점 제한의 의무 휴업, 정부가 전부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혁신성장,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보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카카오, 안랩, 넥슨, NC소프트 등 정보기술 회사들과 메디포스터, 차바이오텍 등 바이오 회사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체의 그 매출액이 감소한 이것이 규제 때문인가요? 현행 그럼 이제까지 규제 속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때는 그러면 그 규제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했나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나 감소가 규제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핵심 성장과 그 기업들 나열하면서 빛이라고 했는데 지금 투기자본감센터가 검찰과 국세청 고발한 내용으로 보면 넥슨의 경우에 1조 5천억에 달하는 탈세를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나가는 빛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림자, 검은 그림자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일 관계에 이들어가면 파국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또 강제징용 대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확실한 정부의 방침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일본의 핵심 부품 수출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이건 경제 보복이지 않습니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 자본들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 국가 차원의 한일 청구권 이것이 다 종결됐다라고 주장하는데 김정필 5.18 메모 이 박정희 정권 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 설령 박정희 정권 당시에 5억 달러 차관 들어오면서 일본의 삼순위 지배 이걸 다 이걸로 바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설령 그때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강제징용을 당하고 또 끌려가서 노무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그런 개인들의 그런 청구권 이것을 한일 간의 정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임금을 일본에 취직해서 일본 가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양 정부가 한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이걸 한일 정부가 각서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일본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그럼 나는 정부가 안 받아도 안 받기로 했으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 일본은 이 강제징용, 개별 징용자에 대한 아니면 또 강제로 끌어가서 노동을 시킨 다음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것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